오늘 준비한 사건은 거의 사건 내용이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을 때 또 뭔가가 등장하고 또다시 등장하고 이런 사건이에요. 중간에 헉 하면서 소름 돋았던 포인트들도 많았고요. 이래서 이랬구나. 뭐 현재와 과거, 몇십 년 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사건의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약간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또 그만큼 잘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2002년부터 시작을 할게요. 미국의 어느 가정집에 경찰 수십 명이 들이닥쳐서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 수색이 몇 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고 있는 건 집안 어느 곳에도 없었죠. 그때 한 수사관이 이 집 바로 옆에 있었던 차고지가 있었어요. 이 차고에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1.5m가량의 모래더미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 모래더미를 파봤죠. 근데 이 안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토막난 채 이미 미라화되어 있었어요. 분명히 어느 시점에 살인사건이 벌어졌고 이 여성은 그 사건의 피해자겠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건이 어느 잔혹한 살인마의 정체를 밝히는 그 시작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잔혹한 살인마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2002년에 발생한 40대 한국인 여성의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 사진 속의 인물은 한국인 여성 전은순 씨입니다. 1999년 캘리포니아주 리치몬드에서 저명한 화학자로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었어요. 생활도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녀는 우연히 참가한 파티에서 한 남성을 소개받게 되는데요. 그때 소개받았던 남성이 레리 베너라는 남성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진은 훨씬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끌리기 시작합니다. 금방 가까운 사이로 발전을 했죠. 근데 전 씨의 지인들은 하나같이 그녀를 말리기 시작해요. 만나지 말아라. 그 남자 만나지 말아라. 막 그랬겠죠.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레리의 행색이 항상 꾀죄죄했고 당시에 직업도 없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소득이 없겠죠.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일을 하다가 온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본인이 기분이 나빠지면 바로 주먹이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 씨를 말렸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말하든 본인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죠. 전 씨는 2001년부터 레리 베너와 사실혼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2년에 실종된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전 씨의 지인들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실종 전까지 그녀와 동거를 했었던 레리 베너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돼요. 그리고 경찰이 전 씨를 찾기 위한 수사를 하던 도중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레리 베너의 지문을 감식해 봤는데 4명의 서로 다른 남성 4명과 이 사람의 지문이 동일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 4명의 남성은 모두 전과자였고요. 한 명은 심지어 가석방 심사 도중에 도망친 상태로 나와요. 불길하죠. 수사관들이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요. 레리 베너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서 사망한 전은순 씨의 백골 시신을 발견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정확한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전과자가 자신의 연인을 살해했다. 뭐 이 정도의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 사건의 범인은 훗날 카멜레온 킬러라는 별명을 갖게 돼요. 언론과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지금 밝혀진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사건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파도 계속 뭔가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지금 2002년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제는 194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1943년 12월 23일에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테리 라스무센이라는 남자아이였어요. 되게 귀엽게 생겼죠. 이 아이는 평범한 부모, 평범한 집안에서 무난하게 성장을 해요. 그런데 1969년에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부인과 내 자녀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해요. 결국 테리 라스무센은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가 됐죠. 당시에 상습적이었대요. 근데 이게 기소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상 부인에게 이혼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 후에 테리는 변변히 지낼 곳도 없는 상태에서 미국 전역을 떠돌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1970년대 후반에 맨체스터에 새롭게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자신의 본명을 버리고 밥 에반스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해요.
근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 이름을 쓸 때. 목격담에 따르면 한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생활을 했었다고 하는데 전 아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대요. 뭐 이혼 후에 새로 사귄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일 것이다. 그냥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아무튼 그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 거주지에서 새 직장까지 구해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어요.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1985년에 테리 라스무센, 즉 바꾼 이름 밥 에반스는 모든 생활을 정리해요. 그리고 갑자기 이번에는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가명을 써요. 이번에는 커티스 킴벌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요. 이때는 기존에 같이 있었던 여성과 아이들과는 동행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뭐 헤어졌을 수도 있겠죠. 대신에 처음 보는 여자아이 한 명을 데리고 다닙니다. 지인들과 이웃들이 얘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때마다 제 딸이에요. 이름은 리사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사생활이 되게 문란했고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의 사생활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어디서 애 하나 낳나 보다. 이렇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주변에서는 여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름은 커티스 킴벌이에요. 근데 이듬해 이름을 또 바꿉니다. 이번에는 고든 젠슨이라는 이름을 바꿨고요. 거처를 또 옮겨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어쨌든 이렇게 거처를 옮겼는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 아이를, 리사를 그냥 집에다 방치하고 돌보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이웃 주민이었던 데커 부부가 리사를 입양하겠다는 뜻을 밝혀요. 그러세요 하고 아이를 그냥 줘버려요. 근데 아이를 집에 데려왔던 데커 부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무나도 경악할 만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리사의 행동이 좀 이상했던 거죠. 그리고 몸에서도 막 곳곳에 성적인 학대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정황이 보였던 겁니다. 데커 부부는 곧바로 고든 젠슨을 고발했고요. 조사 결과 리사는 심각한 수준의 성적 학대를 받은 것이 맞다라고 밝혀져요. 경찰은 고든 젠슨이 살고 있었던 트레일러를 급습합니다. 그는 없었어요. 대신 거기에서 확보했던 증거들을 토대로 고든 젠슨이 과거의 커티스 킴벌, 앞에서 나왔던 가명이죠. 과거의 커티스 킴벌과 지금의 고든 젠슨이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돼요. 자, 근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이. 자, 사실 이 커티스 킴벌이라는 남성의 이름 앞으로 지명수배가 걸려 있었던 거예요. 혐의는 아동학대였어요. 이미 커티스 킴벌이라는 이름으로 생활할 때부터 리사에 대한 범행을 그때도 의심받고 있었던 거예요. 자, 경찰들은 그가 계획적으로 가명을 쓰고 거처를 옮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감식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잠적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불행 중 다행으로 이 데커 부부의 도움을 받아서 리사는 아동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우연한 계기로 도주 중이던 커티스 킴벌을 검거하게 된 거죠. 자, 1989년에 제럴드 모커만이라는 남성이 절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게 잡혀서 입건이 돼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제럴드 모커만이라는 남성이 3년 전에 종적을 감췄던 고든 젠슨이었던 거죠. 지금 제가 말하는 서로 다른 이름들이 다 한 인물이에요. 경찰은 즉시 그를 아동 방치 및 학대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요. 이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아동 방임 혐의만 인정이 돼서 3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것도 가석방 되는 바람에 형기의 절반밖에 살지 않고 풀려나게 돼요. 더군다나 가석방 2차 심사 도중에 잠적까지 합니다. 그래서 공개 수배가 되거든요. 근데 이 기간 동안 레리 베너라는 이름, 그러니까 영상 맨 처음에 나왔었던 이름이죠. 이 한국인과 동거했던 이 이름으로 살면서 한국인 여성 전은순 씨를 살해한 혐의로 검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행적들까지 다 들통나게 된 거죠. 자,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게 다가 아닙니다.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남아있어요. 그는 이렇게 수많은 죄로 차례대로 재판을 받게 됐고요. 수사 도중에 도주한 혐의까지 인정이 되면서 커티스 킴벌이라는 이름으로만 15년형을 선고받게 돼요. 자, 그런데 그를 담당했던 수사관이 문득 좀 이상하다.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된 거예요. 과연 이 피해를 입은 리사 기억나시죠? 여자애 한 명을 데리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이 리사가 테리 라스무센의 친딸이 맞는지, 테리 라스무센이 본명입니다. 친딸이 맞을까? 이걸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친딸에게 그런 짓을 하지? 자,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데 이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불일치였어요. 딸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친부모가 따로 있는 아이라는 거예요. 경찰은 리사의 친부모를 추적하기 시작했고요. 테리 라스무센을
지속적으로 추궁합니다. 늙었죠.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근데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납치를 한 건지 혹시 뭐 길을 잃은 아이를 발견해서 네가 데리고 다녔는지 이거를 밝혀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이때부터 상황이 더 나빠져요. 테리 라스무센이 폐암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살인죄에 대한 재판을 받기도 전인 2010년에 67세의 나이로 교도소 안에서 죽어요. 이 상황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리사의 친부모를 찾아주는 일,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테리의 사건은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는. 자, 그런데 또 있어요. 몇 년 후에 어마어마한 진실이 밝혀집니다. 정말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질 않죠. 제가 앞에서 시간을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다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이번에는 1985년 11월 10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뉴햄프셔 베어브룩 주립공원입니다. 여기서 놀던 아이들이 숲속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었던 드럼통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궁금해서 이 드럼통을 툭 쓰러뜨렸는데 여기서 되게 탁한 색깔의 액체가 주르륵 흘러내려 나오는 거죠. 이 아이들은 우유가 썩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좀 냄새도 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 자리를 떠요. 자, 그리고 며칠 뒤에 그 장소를 지나가던 한 사냥꾼이 이 드럼통 안에서 또 냄새가 나니까 이걸 또 수상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동네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도착한 경찰이 조심스럽게 드럼통의 뚜껑을 열었는데요. 그 안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시신 두 구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충격적인 건 토막난 채 비닐에 쌓여 있었고요. 성인 여성 그리고 한 9살에서 11살 정도 이렇게 추정되는 여자아이가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이미 백고라가 진행이 되어 있었던 걸로 봐서 꽤 오래전에 유기된 걸로 보였고요. 두 사람 모두 둔탁한 흉기로 폭행을 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신원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는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게 액체가 흘러나올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경찰은 이 두 사람을 모녀 관계로 봤고요. 혹시 인근 지역에서 모녀가 이렇게 사라졌다면 실종 신고가 접수됐을 거잖아요. 인근 지역을 수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딱히 뭐 의심 가는 정황도 없었죠. 결국 이 사건은 당시에 미제로 남게 돼요. 자, 그런데 1985년이었잖아요. 이때부터 15년이 흐릅니다. 2000년 5월에 이 사건 현장을 거닐고 있었던 장기 미제 사건 수사팀의 신입 수사관 존 코디가 시신이 발견됐던, 그러니까 15년 전에 시신이 발견됐던 곳에서 불과 1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같은 종류의 드럼통을 또 발견해요. 자, 근데 이 안에서도 두구의 시신이 더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이번에는. 1살에서 4살 정도로 추정이 됐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최근에 벌어진 또 다른 사건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그 기존에 15년 전에 발견된 그 시신들과 함께 살해된 피해자들로 보였습니다. 그냥 15년 늦게 발견된 거예요. 이 시신들 역시 신원을 알아낼 수는 없었어요. 일단은 15년 전에 발견된 시신들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부패된 상태로 발견이 됐다라고 본다면 거의 이번에 발견된 거는 뭐 15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이 통 안에 있었다고 봐야겠죠. DNA 검사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성인 여성과 아이들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아이와 적은 아이가 가족 관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아이가 셋이었잖아요, 총. 근데 나머지 한 아이는 이 3명의 시신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그냥 남이었던 거예요. 이상하죠?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3사람이 15년 이상 행적이 끊겼다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찾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관계일까요? 경찰이 이 살아생전 이들의 몽타주를 추정해서 작성을 해요. 그리고 전국에 배포를 했는데 제보가 없었어요. 같은 시기에 리사의 친부모를 찾기 위한 경찰의 수사도 절정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실마리를 찾아내요. 뉴햄프셔에 리사의 외할아버지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죠. 할아버지의 이름은 던 보댕이고요. 자신의 딸이자 리사의 친모인 데니스 보댕이 1981년에 새로 사귄 남자친구랑 같이 집을 나갔다.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바로 이때 태어난 지 6개월 된 딸인 리사까지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데니스 보댕, 그러니까 리사의 친엄마가 당시에 사귀던 남자친구의 이름이 밥 에반스였습니다. 이 이름 보이시죠? 이 밥 에반스라는 이름은 테리 라스무센이 사용한 수많은 가명들 중에 하나죠.
경찰은 던 보댕, 이 할아버지죠. 리사의 할아버지에게 테리 라스무센의 사진을 보여줘요. 그는 단박에 맞아요. 밥 에반스 맞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상한 건 1981년에 딸이 남자친구랑 집을 나갔잖아요. 아이까지 데리고. 근데 그 딸의 행방이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당시에 그녀를 목격한 사람도 없었고 오랜 시간 동안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본다면 리사를 데리고 집을 나온 직후에 테리 라스무센의 손에 살해당했을 확률도 높다고 볼 수 있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당국은 테리 라스무센에게 남은 여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테리 라스무센이 거주했던 주의 장기 미제 사건들을 재수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남아있는 증거에서 채취한 DNA와 테리 라스무센의 DNA를 대조하는 작업을 이어갔죠. 근데 여기서 너무 소름 돋았어요. 이 드럼통에서 발견된 시신 있죠. 과거 주립공원에 드럼통에서 발견된 내구의 시신. 여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연고가 달랐던 한 아이 있었잖아요. 3명은 가족이었고 1명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 아이의 유전자가 테리 라스무센의 친딸이었던 겁니다. 앞에서 테리 라스무센이 이혼을 한 이후에 어느 좀 알 수 없는 신원 미상의 여성과 아이들을 데리고 생활을 잠깐 했었다고 했었잖아요. 드럼통에서 발견된 시신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없었던 거예요. 본인이 진술한 내용은 아니지만 과거에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거녀와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살해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았던 미제 사건의 범인이 너무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죽긴 했지만요. 뉴햄프셔에 살던 데니스 보덴과 그녀의 딸 리사를 데리고 사라진 뒤에 함께 살던 여자친구와 그녀의 아이들, 자신의 친딸까지 전부 살해한 밥 에반스, 리사를 방임하고 학대한 커티스 킴벌과 고든 젠슨, 자동차를 훔친 제럴드 모커만, 한국인 여성 전은순을 살해한 레리 베너는 모두 테릴 라스무센이라는 인물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범인이 이름과 거주지를 바꿔가면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거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고요. 사건 내용도 여러분들 제가 전해드리고 있지만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수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었어요. 이 사건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그에게 여죄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테리 라스무센에 의해서 살해된 게 확인된 사람은 5명이잖아요. 근데 그의 행적이나 이런 성향으로 봤을 땐 사실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테리가 뉴햄프셔에 거주할 무렵 그 근방에서는 살인사건이 5건이나 발생했었다고 해요. 이 사건들 모두 유사한 형태로 발생했었는데 결국은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들입니다. 근데 1986년에 경찰이 리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서 수사할 당시 되게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해요. 혹시 테리 라스무센 외에도 함께 사는 가족들이 있었냐라고 리사에게 물어봤는데 언니 오빠가 캠핑을 갔다가 독버섯을 먹고 죽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리사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는 더 있을 것이다. 추정할 수 있을 뿐이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실 것 같은데 리사의 친엄마, 남자친구인 테리 라스무센과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친모 데니스 보댕입니다. 1981년에 테리 라스무센과 리사의 집을 나갔고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같이 나갔던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본다면 이미 살해당했고 어딘가에 유기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있어요. 드럼통에서 발견된 테리 라스무센의 친딸, 그리고 그 아이의 친엄마. 아무도 이 아이를 찾지 않아요. 그 아이를 찾아야 할 누군가까지 살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1년 현재까지 미국 경찰은 사망한 아이의 친모를 추적하고 있다고 해요. 언론과 사람들이 카멜레온 킬러라는 별명을 붙일만 하죠. 지금이었다면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가면서 범죄를 신나게 저지르고 다니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신분 세탁이 비교적 쉬웠고 이런 수법의 범죄가 가능했던 걸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주마다 다른 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간의 공조수사가 어려웠다는 것도 범인이 이용을 했을 거라고 봐요. 상대적으로 수사망을 벗어나기도 쉬웠을 거고요. 하나의 사건도 아니고 너무 많은 사건들과 의문을 자기의 기억 속에 숨기고 죗값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편하게 생을 마감한 것 같아서 참 답답하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도 수사 중인 내용들이 있다고 하니까 밝혀지지 않은 것들의 조각들이 또 하나씩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